중산층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서민층이다, 하층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나는 아파트 24평에서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평균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중산층과 평균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스카이를 졸업하고 재산은 한 20억 이상 되고 준대형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취미는 어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중산층 돼야 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요, 어느 노동단체 간부가 올렸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한반도의 조선시대 때는 중산층을 규정하는 것이 단순히 자산이나 소득이 아니라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지적인 교양을 갖추는 것, 이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0평 이상의 아파트와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되고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해야 된다. 지나치게 돈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이거 조금 반성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올렸는데 이것이 넓게 회자되면서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구별할 때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현금 보유량, 직업, 학벌 이런 식으로 이른바 외적인 기준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내가 어느 정도 됐느냐는 옆에 사람이랑 좀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면 어떻지? 옆을 봐야죠. 옆집도 보고 동창생들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다들 얼마나 벌고 있을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2024년도에 통계청에서 2022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2022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은 월 353만 원이고요. 중위소득은 월 기준 267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좀 있고 중위소득이 이럴 때는 잘 봐야겠죠. 1등부터 꼴등까지 중에서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죠. 그러니까 267만 원, 한 달에 267만 원 받고 있는 게 입사 1년 차부터 입사 35년 차까지를 다 섞어가지고 한 줄 세우면 나오는 중위소득이라는 이야기죠. 나이대별로 보면 남자 기준 20대, 3, 4, 50대 갈수록 268만 원, 409만 원, 508만 원, 509만 원 점점점 올라갑니다. 여자의 경우는 242만 원, 335만 원, 335만 원, 50대가 되면 280만 원 이렇게 좀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규모별 평균 소득 차이가 훨씬 더 심합니다. 대기업이 월 기준 591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이 월 기준 286만 원입니다. 이 격차는 20대 때 340대 215만 원, 30대 때 555대 300, 40대가 되면 728만 원 대 332만 원, 50대가 되면 768만 원 대 316만 원.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50대 되면 임원급 정도 되니까 월급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소기업은 40대에 342만 원을 찍고 점점점 내려온 반면 대기업들은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훨씬 더 심화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데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40대 때 한 332만 원을 찍고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직장인 월급 500만 원 이야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거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봤더니 500만 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도 평균 13년 걸립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라고 불리우는 월급의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평균 13.1년이 걸리고 신입사원 평균 입사 연도가 28세라고 가정했을 때 42세가 되어서 월급 500만 원 받는 것이 받는 사람 기준으로도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중산층 위기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사실 학술적으로요, 하나의 결론이 있는 답은 아닙니다만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에서 50% 이상 150% 사이에 해당하는 소득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OECD 기준으로 환산하면 중위소득 기준 75에서 200% 사이입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을 통계청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거와 현재의 중산층 비율 소득 기준으로만 봤더니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면 61%가 중산층
중산층이고요.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51.5%가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니까 2019년 대비 2023년도 보니까 중산층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 체감으로는 중산층 다 사라진 것 같고 나는 다 서민 된 것 같은데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중산층이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지만은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서민층이다, 하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에서요 2024년 3월 달에 물었습니다. 중산층들한테 나는 어떤 계층입니까? 물었더니 하위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45.6%, 2020년 기준에서 2년 차이에 더 늘었어요.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경제신문에 2022년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응답자의 위치는 상위층이 17%, 중산층이 67%, 하위층이 16%였어요. 조사 대상자를 보니까. 그런데 주관적 인식으로 보니까 나는 상위층입니다. 대답은요. 17% 중에서 1%만 상위층이라고 대답하고 상위층 중에 16%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중산층 중에 절반가량은 나는 하위층입니다. 라고 대답해서 인식하는 서민층의 비율이요. 46%. 실제로 중산층도 자기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훨씬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저는 서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절반은 나는 하층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의 중산층이란 집 두어 칸 있고 겨울에 따뜻한 옷 입고 여름에 배옷 좀 입고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지키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질적인 수준으로 중산층을 규정했다면 오늘날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요. 이 부채 없는 아파트, 자동차가 어떻고 예금 잔고가 어떻고 해외여행 다니고 주로 소비나 소득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의 삶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삶을 보면서 아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쓰고 있느냐가 중산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약간 상층을 보기 때문에 스스로 중산층을 좀 더 높게 보고 나는 좀 낮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산층 위기론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른바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자산이 자산을 불리고 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세대의 높은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 또는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을 조사한 종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0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꾸준히 내려갑니다. 내 자신도 중산층이 다음 상태로 올라갈 가능성은 줄었다라고 보고 있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에 대한 실제 인식은 아파트가 어느 정도고 계층이 바뀌는 게 어느 정도고 월급여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주관적인 인식은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전체 인구의 상위 약 30%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한 300만 원대 초반이고 전체 인구의 약 14%만 예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서 간극이 생겨요. 모두가 다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 평균 과잉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어때요? SNS가 무지막지하죠. 지인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SNS는 실제의 삶과 SNS상의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친구가 365명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만 호캉스를 가요. 1년에 한 번만 오마카세를 먹어요. 그래도 매일 누군가는 오마카세와 호캉스를 올리는 거죠. 나만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런 SNS 비교 확산 문화가 확산되기 때문에 남이 작성한 글과 사진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빅테크 기업들이 뭘 주로 종용합니까? 자랑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나는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싶어. 이거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도 넓어지게 되는 거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나는 못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네 라는 느낌이 커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도 커지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더 노력도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런 긍정적 측면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감이나 열등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중산층에 대한 자기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됐죠. 그리고 고물가가 일어나죠. 코로나가 끝나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체감 경기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한 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처럼 엥겔 지수에 해당되는 필수적인 물가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 가니까 예전에는 이거면 이 정도 살 수 있었는데 안 되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소비의 수준이 위축되는 겁니다. 2025년, 2026년 점점점 미래가 될수록요. 내 스스로는 서민층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비중이 커져가는 거죠. 왜요? 인플레이션 일어나죠. 주변의 집값은 올라가죠. 내 월급만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서도 중산층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불황기가 되면 여자분들이 립스틱 하나만 딱 칠하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내 자신을 꾸미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하고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되는 거 한두 개 딱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IMF 때 고가, 초고가 잘 됐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초고가 잘 됐습니다. 동시에 초저가도 잘 됩니다. 전반적으로 화랑기 때는요, 중가 브랜드들, 메스테이지 브랜드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만 불황기가 되면요, 소비가 양극화되는 경향. 그러니까 가격에 모래시계 현상이 일어난다. 위쪽 잘 되고 아래쪽 잘 되고 중간층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온라인 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쿠팡, 국내 이커머스 브랜드로 잘 이용했어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들어오죠? 테무 들어오죠? 이러면서 초저가 경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이소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올리브영이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고가 유아용품, 고가 생활용품, 뷰티용품도 동시에 인기를 끌어요. 중간 가격대들이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자산도 모래시계형 구조가 일어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봤더니 2022년도에 11억이었는데 2024년 초에 보니까 7억으로 떨어져요. 반대로 나인원 한남이라고 초고가 중에 하나죠. 2021년도에 69억인데 2024년 초반 보니까 99억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불황기 때는 오히려 더 올라가요. 안전자산이 어딥니까? 땅으로 치자면 강남인 거고 물건으로 치자면 초고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황기가 될수록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가 더 올라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가계수지 현황은 더 심각합니다. 월 기준인데요. 소득 하위 10%는 매월 마이너스 54만 원을 찍고 있어요. 2023년 4분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10%는 매월 455만 원을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는 계속 적자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 상위 10%는 계속 흑자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로도 나타나요. 그렇다면 평범한 대한민국 중장년층은 주택 소유와 관련은 어떠냐 봤더니 대한민국 주택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85.8%에서 85.7%로 살짝 줄긴 했습니다만 세대별 주택 소유율을 통계청 2024년 데이터를 보니까 30대 미만은요 10.3%고 30대가 36%, 40대가 60%, 50대가 64%, 60대가 넘어야 67%가 됩니다. 가구당입니다. 가구주 기준이에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을 보니까 전체에 2023년 기준 1,561만 8,000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2023년 기준 5,171만 명이니까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인구 비율은 약 30% 정도예요. 현재 집값이 최고점 인식하는 것이 2030 세대는 이게 집값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니까 76.5%는 2년 후에나 집을 살 계획이 있다. 게다가 최근 3년 이내에 자가를 구입한 사람이 한 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20대가 92%고 30대가 80% 되는데 집을 산 사람들의 주택의 가치를 보니까요 58%가 집값이 올랐네요. 진정한 승자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도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전체의 70%에서 90%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30.2%로 가장 높습니다. 90% 이상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도 18.2%가 돼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 중에서 이 9%만 집을 샀는데 그 사람들도 70% 이상 대출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보니까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상환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출 상환 중인 사람 중에서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빚을 갚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잡을 뛰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한국의 5060 세대들도 이 퇴직과 은퇴 사이에 갭이 20년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과 은퇴가 비슷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오래 살기도 하거니와 은퇴하기에는 내가 아직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기준 노인 빈곤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10사람 중에 4명이 빈곤해요.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와 노후 준비 상황을 2022년 값으로 보니까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비율이 38.6%, 전혀 안 되어 있다 14.1%고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잘 되어 있다에 대답하는 비율은요 8%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생활비입니다. 여전히 빈곤해요. 그래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족 의료나 간병비도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가족 교양비도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자녀에게만 지출한다가 41.9%, 부모에게만 지출한다가 12.8%,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지출해야 된다가 2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재 1차 베이비 부머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가 곧 은퇴를 합니다만 이 세대는요 3세대를 부양해야 돼요. 부모 부양, 자녀 부양, 그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죠. 3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최초의 세대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5060 세대가 무지막지하게 늘었고, 이것은 지금 30대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재취업을 희망한다가 62.2%였어요. 동시에 50대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재취업을 희망한다가 51.6%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은퇴 이후에 적정 생활비로 51%가 200에서 300만 원 필요해요. 국민연금 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국민연금 많이 받아봤자 10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것만 받아서는 안 돼요. 퇴직금 중간에 정산해버렸죠. 퇴직연금 잘 안 나오죠. 여전히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적정 자금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은퇴 이후에 적정 노후 자금이 5억에서 10억 정도는 필요하다. 36.7%입니다. 또 28.3%는 3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하고 28%는 10억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78%가 아파트죠.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역모기지론 해도 200에서 300만 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약간 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트레인 모니터의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체면, 위신 이런 문화가 좀 있죠. 78.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OECD 가입한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 대상 32개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는 31위입니다. 전 세계 행복도 평균이 73%인데 우리나라는 57%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족도를 느낄까 봤더니 시민들의 소비 여력과 경제 전망에 따른 행복도가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소비 여력과 경제 전망,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경제적 자유를 더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현재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좀 다른 사람 뭐 사주고 싶은 것도 사주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게 나오더라.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 작가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한국에 이곳저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칼럼을 쓰고 인터넷에도 올렸는데 이게 참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뭐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은 불안하고 우울증도 심하고 알코올 중독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작가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한국은 바로 지나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로 지나친 경쟁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기보다는 그 다음에 보다 더 잘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수학 점수 100점 맞아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100점 했단 말이죠.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야?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점수 잘 맞고 성적 장학금 받아오고 상장 받아오면 긴장 풀지 마. 긴장 푸는 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나 긴장을 풀지 말고 노력하고 경쟁에서 이길 것을 종용받았던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던 걸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고 그랬단 말이죠. 이 작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작가는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유교의 단점이 수호지심 있죠.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판단, 이게 좀 단점인 영역이죠. 반대로 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결합하면서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과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근거로 미국 사람들은 행복을 좌우하는 것에 대한 키팩터가 1번이 건강, 2번이 대인관계, 3번이 경제적 안정인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안정이죠.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 이 미국의
미국의 작가가 이것을 우리를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요약 금지라고요. 뉴욕 칼럼니스트가 수십 년간 한국에 살다가 철수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그렇게 너무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고 도시화 문제가 있고 지방소멸 문제,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더 깊게 직면하고 개선하기 위한 입체적인 노력이 이미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해 주었어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여러분 김기현 교수님 좋아하실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조언하는 과정에서 비교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아이고 김대리는 품질 관리는 잘하는데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잘 안 되네. 박대리를 보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렇잖아. 박대리한테 좀 배워. 이런 이야기 우리 주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비교할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발전할라 치니까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교 문화는 사실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비슷하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오히려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거북이하고 독수리하고 비교가 가능합니까? 어렵죠. 근데 큰 거북이랑 작은 거북이는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어떤 일 방향으로 달려가고 서로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비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좀 한계가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서로 잘하자고 격려해주면 괜찮은데 기준이 없이 비교되는 말만 하는 것은 좀 개선합시다. 게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외부에 의해서 주입된 욕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비적인 요인을 좀 제거하고 자존감을 세워서 도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김기현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남 부럽지 않게 삽시다. 남 부끄럽지 않게도 삽시다. 이런 게 기준이었어요. 남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들처럼 살지 맙시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길을 살아갑시다. 우리 가족만의 기준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칙센트 미아이가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깊게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 그러면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노력 없이도 몰두가 되고 창의력도 길러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학업 성취와 행복감과 직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산층이냐, 내가 평균처럼 살아가느냐,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외부 기준으로 하면 몰입이 안 되죠. 자꾸 밖을 바라보니까. 그러지 말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어떤 소비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업에서도 비슷합니다. 탁월한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주변과 비교해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올 거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이길 거냐, 이런 기업보다도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 신화를 만들어냈고 여전히 전 세계 시가총액 탑5 안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여기도 어떠냐, 본질을 보면 think different, 다른 회사에 이길 생각보다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에 맞게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거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과 제품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일에 대한 몰입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최근에 뜨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잡음 중에서 시그널에게 포커스하자.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견하고 신호를 방해하는 제반 데이터들, 불필요한 외부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신호에 집중함으로써 중요한 일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던 피터슨,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대중적인 강연가이자 이 생물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질서 너머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이 상상하는 최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라. 외부 너무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과를 비교하면서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좋아지고 오늘의 나보다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의 삶을 관리해 가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행복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 소득이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나는 아파트 지금 24평에서 살고 있는데 내 친구는 몇 평에서 살까?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만 보면서 나는 중간쯤 될까?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 자신을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이 정도 더 좋아졌잖아. 내 실력이 좀 늘었잖아. 나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이렇게 좀 늘어났잖아. 우리 회사라고 한다면 작년에 우리가 고객
고객들을 이 정도 만족시켜줬는데 올해는 이 정도 만족시켜주고 있잖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보고 미래의 내가 되어질 어떤 목표 있죠. 그 이미지와 경쟁하면서 보다 더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것, 이것이 평균과 중산층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조직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